오늘의 이야기는 주인공 윤서진의 30년에 걸친 기적 같은 모성 찾기의 대서사시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디자이너 생활을 뒤로하고 전남 담양의 500년 종가로 시집간 윤서진. 그녀는 종손을 임신하며 집안의 희망이 되었지만 출산 직전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아기가 사산되었다는 냉혹한 통보와 함께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며 내쫓는 남편의 차가운 이혼 선언까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야기에 숨겨있는 반전과 감동이 여러분을 눈물바다로 만들 것이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나고 자란 30대 초반의 여자죠. 파리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돌아와 명동의 유명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운명적인 만남은 친구 결혼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부 들러리로 참석한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도영, 그는 담양의 유서 깊은 종가 둘째 아들이었죠. 서울 여자가 참 우아하시네요 라며 건넨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키가 크고 눈웃음이 예쁜 그에게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6개월간의 열렬한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하지만 처음 종가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지붕,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400년 된 감나무가 위압적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 한 말자 어르신의 차가운 시선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죠. 서울 아가씨가 우리 종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첫 만남에서 던진 그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위축시켰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형수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죠. 온 집안의 기대와 압박이 고스란히 제게 쏟아졌습니다. 결혼 후 반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임신이었습니다. 그것도 태몽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을 꿨다며 시어머니는 종손이 올 징조라고 기뻐하셨어요. 갑자기 저는 집안의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외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죠.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저는 혼자만의 시간에 아이 이름을 지어보고 있었어요. 작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하윤이라고 불러보곤 했습니다. 그 이름이 참 예쁘게 들렸거든요. 하늘 아래 윤기나는 아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어요. 남편 몰래 파란 명주천에 금실로 정성스럽게 그 이름을 수놓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 선물로 주려고 했죠. 우리 하윤이, 엄마가 이렇게 예쁜 손수건 만들어줬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저는 손수건을 보여주며 이게 내 이름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을 사흘 앞둔 밤 갑작스럽게 극심한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제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그 순간이 제 기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건 파란 손수건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멍했어요.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가장 먼저 물은 말이었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사산되었습니다. 탯줄이 목에 감겨서.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했고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파란 손수건만이 차갑게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 도영이 침대 옆에 앉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아, 이혼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 나는 데를 이어야 하는데 너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없어. 아이도 못 낳는 여자와 함께 살 이유가 없어. 차가운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랑한다던 남자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요. 한번 실수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시도해보면. 안 돼.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도 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저는 손에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종가에서 쫓겨나듯 나온 저에게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종가 며느리가 되라며 등을 떠밀어 시집 보내놓고는 이혼했다는 소식에 집안 망신이라며 문을 걸어 잠그셨거든요. 신림동의 낡은 하숙집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고 곳곳이 들뜬 그 방은 겨우 2평 남짓했어요. 창문도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지만 그래도 제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첫날 밤 파란 손수건을 베개 밑에 깔고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전에는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오후에는 모텔 객실 청소를 했어요. 손은 늘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밤마다 파란 손수건을 꺼내 들여다보며 하윤아,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하숙집 옆방 대학생이 청바지가 찢어졌다며 기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늘을 잡으니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파리에서 배운 자수와 패치워크 기술이 몸에 밴 듯 되살아났어요. 단순히 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작은 꽃 무늬를 수놓아 더 예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와, 새 옷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 학생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틈틈이 작은 천 조각들을 모아 손수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옷감들을 이어 붙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일이 저에게는 치유가 되었거든요. 첫 작품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천조각 프로젝트라는 계정을 만들고 버려진 천조각들도 모이면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처음엔 좋아요가 10개도 안 됐지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기 돌잔치용 손수건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것이었어요. 분홍색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딸 선영이 이름도 수놓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아이의 돌잔치 선물을 만들면서 제 잃어버린 하윤이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연분홍 명주천의 사랑스러운 선영이라는 글귀를 금실로 곱게 수놓았습니다. 완성된 손수건을 포장하면서 우리 하윤이 것도 이렇게 예뻤을 텐데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봉투, 생일 선물용 파우치, 신생아 베네 저고리까지 다양한 의뢰가 들어왔어요. 작은 원룸 한쪽을 작업실로 꾸미고 밤늦도록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바늘 끝에 담긴 정성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고객이 보낸 후기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 칠순 선물로 주문한 보자기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손수건에 수노인 사랑합니다라는 글자를 보시고 우셨답니다. 정성이 느껴져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만드는 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말이죠.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동대문 시장에서 천을 사러 갔다가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모퉁이에서 점을 보고 있는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잠깐 아가씨. 잠깐만요. 천옥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할머니는 70대로 보였는데 눈빛이 유독 또렷했어요. 아가씨, 손 좀 봅시다. 저는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라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기운이 보여요. 강한 기운이에요. 살아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파란 천의 수노인 이름. 하윤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간 것이었어요. 금실로 수놓았죠? 명주천에요. 그 아이 지금 멀리 있지만 살아있어요.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의사가 사산이라고. 의사가 뭘 알겠어요? 저는 영이 보여요. 그 아이 엄마를 찾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뭔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네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예요.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해요. 하지만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둔 파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 정성스럽게 수놓인 하윤이라는 글자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입양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입양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은 어디에 보관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담양 지역 병원들에도 하나씩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물어봤어요. 10번째 전화에서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당시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때 그 일이요. 시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본인이 의식을 잃으신 동안의 말이에요. 사산이라고 하셨는데 아기는 멀쩡했거든요. 뭐라고요? 아기가 살아있었다고요? 네, 울음소리도 컸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집안 사정이 있다며 데려가셨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혼수 상태일 때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어디론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내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30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텐데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담양과 광주 지역의 입양기관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는데 더 이상 늦을 수는 없었거든요.
11번째로 찾아간 광주의 한 입양기관에서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30년 전 기록이라. 그때 원장님이 박미정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셔서 서울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연락처를 드릴게요. 박미정 원장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 강남의 재단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파란 손수건과 함께 온 남자아이.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네요. 특별했던 케이스였어요. 할머님이 직접 오셔서 집안 사정으로 키울 수 없다며 맡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특별했던 건 옷에 정성스럽게 수놓인 천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윤이라고 금실로 수놓인 아름다운 천이었죠.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아이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박 원장님은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뒤져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의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었어요. 존슨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부부였죠.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하던 분들이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한국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사로 일하고 있대요. 중앙지검에서 말이에요. 할머니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작년에 입양인들의 모임에서 만났어요. 키가 크고 점잖은 청년이더라고요. 한국어도 유창하고 법조인이 된 것도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박 원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이 아직도 어린 시절 손수건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한 친부모의 흔적이라고 하면서요.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가 30년 동안 엄마가 만든 손수건을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그 아이도 저처럼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청년. 지훈이가 친부모를 찾고 있나요? 네, 정말 간절히 찾고 있어요. 입양 당시 남겨진 단서가 그 손수건뿐이라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연락을 원하신다면 제가 중재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엄마다라고 말하는 게 그 아이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어요. 편지부터 써보면 어떨까요? 박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입양 아이들에게는 친부모와의 만남이 큰 충격일 수 있거든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그날 저는 가장 예쁜 손수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에게 줄 선물로 말이에요. 중앙지검 앞에서 서지훈을 기다리는 나날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반쯤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창가 자리를 잡고 앉아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 아들을 찾으려니 막막했죠. 사흘째 되던 날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는데 걸음걸이가 왠지 익숙했어요. 뒷모습이 어린 시절 남편 도영과 닮아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뒤따라가 봤지만 막상 말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맞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엄마입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그렇다고 다른 핑계로 접근하기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직접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밤새 고민하며 써내려간 편지였죠.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편지를 보내 죄송합니다. 혹시 어린 시절 하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파란 손수건에 금실로 수놓인 그 이름을 말이에요. 편지와 함께 새로 만든 손수건 사진도 동봉했습니다. 똑같은 파란 명주천에 똑같은 금실로 하윤이라는 이름을 수놓은 것이었어요. 만약 이 이름과 손수건이 기억에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중앙지검 민원실에 가져가 서지훈 검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원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개인적인 편지라고 설명하니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 공방에서 전화를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나?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불안한 마음에 바느질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의 주문도 밀렸지만 그것보다는 아들의 연락이 더 중요했죠. 사흘째 되던 저녁 8시쯤 공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간에 손님이 올 리는 없는데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고 바랜 파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도 덩달아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이 손수건 정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건가요? 저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 전 제가 밤새워 수놓은 바로 그 손수건이었거든요.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 실밥이 풀렸지만 분명히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윤이라는 글자도 제가 수놓은 그대로였어요. 네, 맞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공방 안으로 들어와서 벽에 걸린 수많은 손수건들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 모든 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차를 우려주며 저는 지훈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매는 저를 닮았고 코와 입술은 전 남편 도영을 닮았더라고요. 무엇보다 손수건을 소중히 쥐고 있는 모습에서 30년간의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이 손수건이 정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것이에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입양될 때 이것만 함께 왔다고요. 그래서 친부모님의 흔적을 찾는 유일한 단서였어요. 지훈이는 공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온 지는 2년이 됐어요. 처음엔 언어도 서툴고 모든 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제법 적응했죠. 그의 한국말은 정말 유창했어요. 약간의 외국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이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존슨 목사님 부부예요. 정말 좋은 분들이죠.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매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친부모를 찾는 걸 알고 계시나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내가 진짜 뿌리를 찾아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지훈이는 그때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이게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에요.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주는데 모든 사진 속에서 어린 지훈이가 파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손수건 없이는 잠들 수 없었대요. 양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처음 몇 년간은 이걸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 장의 사진이 특히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지훈이가 침대에서 손수건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친엄마를 그리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도 매일 밤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하윤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훈이도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말 제 어머니가 맞나요? 저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또 다른 손수건을 꺼냈어요. 똑같은 파란 명주천에 똑같은 금실로 수놓은 하윤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짝꿍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는 당신 것, 하나는 제가 30년간 간직한 것이에요. 지훈이는 두 손수건을 나란히 놓고 보더니 마침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제 온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30년 만에 듣는 그 소중한 호칭이었거든요. 우리는 한참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기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엄마가 왜 저를 보내셨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출산 중 의식을 잃었던 것, 시어머니의 거짓말, 그리고 이혼당한 후의 삶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시할머니가 저를 입양 보내신 거군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덕분에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너그러운 마음씨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양부모님이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알겠어. 밤이 깊어가도록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의 미국에서의 성장기, 한국에 오게 된 이유, 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으며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엄마와 아들로 살 수 있겠네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난 30년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지훈이와의 재회 후 한 달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지훈이는 제 공방 일도 도와주고 저는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도 했죠. 마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는 것처럼 열심히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양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한 말자 어르신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남편 도영이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서진아, 어머니가 많이 위험해.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보세요. 저도 함께 갈게요. 제 친할머니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 마음을 돌렸어요. 담양으로 가는 길에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무서워요. 저를 버린 할머니를 만난다는 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말자 어르신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어요. 그토록 위험 있으시던 분이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도영도 와 있었는데 저희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이게 누구야? 서진이 아니야? 그리고 이 청년은? 제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윤이에요.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도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사산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때 어르신이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흐린 눈으로 저희를 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정말 왔구나. 네, 어머니. 왔어요. 그 아이.
우리 하윤이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나? 지훈이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하윤이에요.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르신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쟁이가 그랬어. 종손이 일찍 죽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멀리 보내야 살 수 있다고.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미신을 믿고 살려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다니요. 사산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아이를 살리려고. 좋은 집에 입양 보내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어. 어르신은 목에 차고 계시던 금목걸이를 빼서 지훈이에게 주셨어요. 이건 종가의 종손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너의 것이다.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너를 내쫓은 것도 미안하다. 좋은 며느리였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원망할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모든 걸 용서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어르신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이틀 후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훈이는 처음 보는 친척들 사이에서 어색해했지만 저는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도영은 내내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유언장을 읽는 자리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종가에 남은 재산 전부를 손자 이하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도영은 크게 분노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이었어요.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도영이 저에게 소리쳤지만 지훈이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당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지훈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엄마의 공방을 크게 확장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어떨까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네, 천조각 위의 위로라는 이름으로요. 입양 아이들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그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또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으니까요. 새로운 공방은 서울 성북동의 큰 한옥을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고 그 주변으로 작업실과 전시 공간, 교육실까지 갖춘 멋진 공간이 되었어요. 담양의 종가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이었죠.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입양 가족들,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면서 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저도 아이를 잃고 절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용기를 얻어가셨어요. 지훈이는 검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공방을 도와주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고 공익재단 설립 업무도 처리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보육원에서 온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놀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보육원에서 온 10살 민수라는 남자아이가 제가 만든 손수건을 보고 물었어요.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손수건에는 예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너의 존재만으로 넌 소중해. 저는 민수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중한 존재란다. 부모가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아름다워져.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창가로 시선을 돌리니 지훈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연날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30년 만에 찾은 제 아들이 이제는 많은 아이들의 든든한 오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천조각 위의 위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어느 날 저녁 지훈이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서요. 나도 그래, 하윤아. 잃어버린 30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지금이 행복해. 새로운 손수건에 바늘을 꽂으며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것들도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 있고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천조각 위에 수놓인 사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듯이 우리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 사진들 보세요. 제가 항상 웃고 있어요. 비록 친엄마 곁에 있지는 못했지만 사랑받으며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모든 게 완벽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이별과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잃고 절망에 빠진 젊은 엄마였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희망은 있어요. 제가 그 증명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